1956년 9월 하루 종일 비바람을 몰아치던 날이었어요. 이중섭 화가는 서대문 접시자병원에서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가운데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중섭 화가는 이후 이틀 넘게 병원실에 방치되어 있었을 만큼 너무나도 불행하고 쓸쓸한 생을 마감을 했었죠. 그의 그림들을 보면 그리움과 외로움이 가득 담겨져 있고 가족을 향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미술사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도슨트 이창용이라고 합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지만 인생의 말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비참한 삶을 살았던 화가죠. 이중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중섭 화가는 미술사상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화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한국 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비참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아름답고 위대한 걸작들을 많이 남겼던 화가로 우리의 고통과 애환이 가장 잘 표현했었던 화가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서양 회화에 빈센트 반 고흐가 있다면 우리네에게는 이중섭 화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황소라고 하는 작품은 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쉽게 전달받을 수 있기도 하죠. 이중섭 화가는 지금 현재 미술계에서 작품 하나당 40억, 30억 이렇게 엄청난 금액에 판매되고 있을 만큼 큰 사랑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인생을 들여다보면 그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화가는 아니거든요. 특히나 그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었는데 1956년 9월 하루 종일 비바람을 몰아치던 날이었어요. 이중섭 화가는 서울 서대문 접시자병원에서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가운데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당시 병원 측에서는 이중섭 화가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연락할 곳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를 무연고자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연고자, 세상에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이중섭 화가는 이후 이틀 넘게 병원실에 방치되어 있었을 만큼 너무나도 불행하고 쓸쓸한 생을 마감을 했었죠. 이중섭 화가가 위작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중섭 화가가 인기가 좋다라는 것을 좀 대변하기도 해요. 75%가 위작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데에는요, 2005년의 위작 사건 때문에 그런데요. 김용수라고 하는 사람이 박수근 화백과 이중섭 화백의 작품을 자기가 대거 소장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해요. 근데 2천여 점 가운데 한 1,000여 점이 이중섭 화가 작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때 이제 시장이 발칵 뒤집히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부터 좀 이상했어요.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게, 이분이 원래는 이북 출신이었어요. 평안도에서 태어나서 평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피난 내려오시기 직전까지는 원주를 기반으로 활동을 하셨거든요. 근데 피난 내려오실 때 작품을 거의 안 들고 내려오셨어요. 거의 맨몸으로 내려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이중섭 화가의 작품 대다수는 피난 이후에 그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5년 정도 활동을 하시면서 대략 한 500점 정도 그렸다고 추정을 해요. 현재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중섭 화가의 작품이 한 500점인데 이용수 씨가 자기가 1000점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이상하잖아요. 아니 5년 동안 500점 그린 것도 대단한데 이 사람이 1000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도 안 되는데 라고 의심의 눈초리로 봤어요. 그런데 이때 사람들이 이 말을 살짝 반신반의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중섭 화가의 막내 아들이었던 이태성 씨가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본 기억이 있다, 우리 아버지 작품이 맞다라고 증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근데 당연히 나중에 감정을 해보니까 모든 작품이 전부 다 100% 위작이다 라는 결말이 나오게 되죠. 이중섭 화가의 작품은 75% 이상이 다 위작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건 이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이중섭 화가가 당대 최고의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거든요. 그냥 좀 잘 살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아버지 이희주라고 하는 사람은 천석군으로 불렸었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 그대로 1년의 쌀을 천석 수확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천석, 이게 요즘에는 사용하지 않는 개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부를 상징하는지 느낌이 좀 안 오실 텐데, 지금 단위로 바꾸면 천석은 160톤을 수확하는 사람 을 지칭합니다. 이게 지금 쌀값으로 계산하면 2억밖에 안 돼요. 뭐 그렇게 대단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조선시대 때의 쌀값은 지금의 쌀값과 가치가 같지 않았었거든요. 1930년대에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공문서에 따르면 그때 당시 조선 전체의 천석군은 딱 750명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가 2,500만 명이었거든요. 전체 조선 반도에서 상위 750등 안에 드는 부자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상위 0.
0.001%에 속하려면 연수입이 200억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중섭 화가 아버지 이희주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으로 치면 1년에 한 200억씩 벌어버리는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친가 쪽만 부자가 아니고요. 외가 쪽은 더 부자였어요. 외할아버지가 지금으로 치면은 한전 사장에 삼성물산 이사에다가 서울 상공회에서 회장직 역임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평양 최고 재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부잣집 막내 아들이었어요. 이중섭 화가가 어렸을 때부터 공부는 썩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집안 남자들 가운데 평양 보통고등학교 입학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이중섭 화가입니다. 집안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 집안의 막내 손자인데 초졸로 인생을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학교를 보내야겠다고 해서 외할아버지가 좀 친분이 있었던 오산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돼요. 원래는 이제 북한에 있었던 학교인데 6.25 전쟁 당시 남쪽으로 학교 자체가 피난 내려와요. 그래서 지금 서울 용산구에 있는 그 오산고등학교가 맞아요. 이 오산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이중섭 화가 인생이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미술부에 가입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요. 이때 임용련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화가가 미술 교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 조선 학생 미술 전람회라고 하는 그 전국 대회에서 상도 이제 3번이나 받을 만큼이나 그림에 이제 소질을 보이기 시작하자 이중섭 화가는 제대로 한번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문화학원이라는 곳에 진학을 해서 그림을 계속 배우게 되는데 이때 학교과 후배였던 야마모토 마사코, 그러니까 훗날 이 남덕이라고 불리는 여사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랑이 시작이 되죠. 일단 그때 당시 둘의 만남 자체가 평범하지는 않았어요. 아무리 이중섭 화가가 재벌집 아들이라고는 해도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 시각으로 보았을 때는 식민지 출신의 유학생일 뿐이잖아요. 더욱이 남덕 여사님네 집도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아버지가 대기업 계열사 사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남덕 여사가 이중섭 화가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라고 해요. 첫눈에 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때가 1940년대였었거든요. 2차 세계대전 말, 그러니까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한참 궁지에 몰려 있었던 시기였고 일본 내에 폭격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었던 시기이다 보니까 결국 이중섭 화가는 그 전쟁의 포화를 피해서 조선으로 다시 이제 귀국을 하게 돼요. 전쟁으로 인하여 두 분이 이제 생이별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헤어지고 난 이후에도 편지도 주고받고 계속 사랑을 키워나갔었지만 집안의 반대가 좀 심했었다라고 해요. 이중섭 화가의 집안이 정확한 기록에 남겨져 있지는 않지만 독립운동에 좀 지원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일본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었던 집안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이중섭 화가의 어머니께서는 일본인 며느리는 당치도 않다, 뭐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라면서 이중섭 화가 혼처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래서 당시 이중섭 화가가 급하게 전보를 보내요. 집안에서 나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한다. 부탁이니 원주로 조선으로 와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때 남덕 여사가 이중섭 화가와 결혼을 위하여 원주까지 이제 찾아가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전쟁 끝나기 직전이었거든요. 대부분의 도로가 다 끊겨져 있었고 조선과 일본을 오가는 배들의 한 80%가 전부 다 막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배를 타면 나는 80% 이상의 확률로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덕 여사는 중섭 씨를 앞으로 평생 보지 못한다면 내 삶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 라는 심정으로 그 배를 타셨다라고 해요.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남덕 여사는 원주까지 찾아가게 되었고 그 고생을 해서 찾아온 20대 초반의 젊은 아가씨를 내쫓을 수 없었던 이중섭 화가의 어머니께서는 결국 두 분의 결혼을 허락하셨다라고 하죠. 이때 이중섭 화가가 아내분에게 이제 이름을 지어주게 된 거였어요. 원래 이제 이름은 야마모토 마사코였는데 당신은 일본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선에 시집을 왔으니 앞으로는 조선인으로 살아야 하니 조선의 이름을 하나 지어주겠소 라면서 본인의 성을 그대로 주어서 이 성을 이제 갖게 된 거고요. 남덕이라는 이름은 조금은 천스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의미는 좋아요. 저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더 많은 여자가 나에게 찾아왔소 라는 의미로 남덕이라는 이름을 이중섭 화가가 직접 선물해 주셨다고 합니다. 처음 두 분이 결혼을 하시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화목한 생활을 하셨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로웠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토록 바라던 이제 광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 광복이라고 하는 게 우리네 힘만으로 이루어낸 건 아니었잖아요. 이 열강에 의하여 얻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남북에서는 각각 단일 정부가 수립이 되잖아요. 이중섭 화가가 그때 당시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은 북한 지역이었던 원산. 그러다 보니 북한 공산당 정권이 들어서게 되고요. 이후 악덕 부르주아다, 친일파다 이런 누명을 쓰게 되시면서 그때 당시 이중섭 화가의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을 북한 공산당에게 몰수당하게 됩니다. 이후 이중섭 화가는 공산당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고요. 자기 아버지와도 같았던 형 이중석이 공산당에 끌려가서 즉결 처형당하는
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중섭 화가 입장에서는 북한 공산당이라고 하면 치를 떨었고 일사후퇴가 시작이 되자 다시 인민군이 몰려온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중섭 화가는 급히 가족들을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재산도 전부 다 잃은 상태였었고 돈 될 만한 것 하나 가지고 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부산으로 피난 내려오자마자 오갈 곳이 없어서 제주도까지 밀려가게 되었고요. 이후 제주도에서 1년 가까이 피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제주도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부산으로 되돌아왔을 땐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렸고 아내는 각혈을 할 정도로 이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게 돼요. 또 이때 일본에서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소식까지 이제 전해지게 돼요. 이때 아내분이 좀 고민을 하셨어요. 피난 생활 한참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고 아이들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힘겹게 피난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최소한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일본에 돌아가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아빠 임종도 못 지켰고 장례도 못 치른 상황이잖아요. 아마 무덤에 가서 절이라도 좀 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남덕 여사께서는 전쟁이 끝나면 다시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두 아들만 데리고 일본으로 떠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중섭 화가가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이후 이중섭 화가는 홀로 한국에 남아 굉장히 비참하고 외로운 삶을 살아가죠. 가족을 향한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중섭 화가가 가족을 너무 사랑했었거든요. 전쟁 때문에 생이별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너무 그립고 너무 보고 싶어서 그 가족들을 떠올리면서 그렸던 그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중섭 화가의 그림을 보시면 그 외로움과 그 절망이 담겨져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계셨어요. 일본에 가려고 상황을 보니 정식적인 방법으로는 갈 수는 없고 뭔가 편법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려면 내가 일본에 가기 위해서는 좀 돈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고요. 결국 이중섭 화가는 화가로서 성공을 해서 반드시 가족들을 만나러 가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55년 서울 전시를 준비하면서 썼던 편지거든요.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소처럼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며 작품 활동에 열중하고 있다오. 이번 전시가 끝나는 대로 당신과 아이들 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니 걱정하지 마오. 새해에는 하루에 소품 한 점과 하루 한 점씩은 꼭 그릴 계획이요. 하루빨리 도쿄로 돌아가 당신의 곁에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이런 편지들을 들여다보면 이중섭 화가가 하루빨리 그림을 그려서 전시회를 열고 작품을 팔아 돈을 번 다음 가족들을 다시 만나러 가고 싶다라는 희망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달과 까마귀라고 하는 작품은 전체적으로 우울한 분위기와 어두운 색감 때문에 이중섭 화가의 절망에 담겨져 있는 그림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세요. 더군다나 그림이 그려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중섭 화가는 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이중섭 화가의 비참한 죽음을 미리 예견한 듯한 복선이 깔려있는 그런 그림이 아니겠느냐. 마치 빈센트 반 고흐가 죽기 직전에 그렸던 까마귀가 나는 밀밭가루 같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림이 아니겠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섭 화가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 그림은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라고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림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작품을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달과 까마귀라고 하는 작품은 죽음의 복선이 아닌 희망으로 가득 찬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림을 그렸던 시점이 이중섭 화가가 가족들을 만나러 가기 위하여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었던 시점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이 전시만 끝나면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것이 확실하다 라는 그 믿음이 가득 차 있었던 시기에 그렸던 그림이기 때문에 그 그림에서 이중섭 화가가 절망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약간 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는 이유가 달과 까마귀, 그림 속에 풍조를 상징하는 까마귀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은 죽음을 상징한다 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건 이중섭 화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중섭 화가에게 있어서 아마도 까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흉조가 아닌 딜조였을 겁니다.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중섭 화가가 어린 시절 고구려 고분 벽화를 즐겨봤었고 그 고분 벽화를 보고 화가를 꿈꿨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고구려를 상징하는 동물이 혹시 어떤 동물인지 알고 계신가요? 삼, 족,
오, 다리가 셋 달린 까마귀. 이게 고구려의 상징 동물이잖아요. 그만큼이나 이북 지역에서는 길조로 여겼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까마귀를 길조라고 생각을 해요. 이중섭 화가는 일본에서 유학 시절을 보냈고 일본인과 결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정황상 이중섭 화가에게 있어서 까마귀는 흉조라기보다는 길조에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으로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까마귀가 크게 두 분류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편에 까마귀 무리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측편에 보시면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그 무리를 향해 날아가고 있는 까마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일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가고 싶은 그 이중섭 화가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당연히 왼쪽 편에 있는 무리들은 가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앙에 양쪽 편에 장난을 치고 있는 까마귀들 사이에 이중섭 화가를 바라보고 있는 까마귀는 아마도 아내 남덕 여사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양 옆에 있는 두 까마귀는 사랑하는 두 아들 태연이와 태성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위쪽에 등장하고 있는 이제 까마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되는데요. 사실 이중섭 화가는 아들을 사실 한 명 낳았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직후에 이름도 지어주기 전에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중섭 화가는 자기 첫째 아이가 저승에 가서 너무 외로울 것 같다고 그 죽은 아이의 친구들을 그려서 관 속에 함께 묻어줬어요. 그때 이중섭 화가가 그렸던 그림이 군동화입니다. 이중섭 화가의 작품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잖아요. 황소, 그리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등장하는 군동화, 무리군자, 아이동자, 그림화자 써서 군동화. 벌거벗은 사내아이들이 막 집단으로 등장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먼저 떠나보는 아이에 대한 그림이 컸거든요. 그래서 이 달과 까마귀에 등장하는 저 까마귀는 먼저 떠나보낸 첫째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 달과 까마귀라고 하는 작품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너무나도 그리워하는 이중섭 화가가 나도 사랑하는 가족들 품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그림이지 않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중섭 화가가 친일 화가다라는 논란이 있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자면 이건 오해라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친일 화가로서 일단 활동한 적이 없습니다. 형 이중석이 동생이 징집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본 화가 명단에다가 동생의 이름을 올린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친일 활동을 한 적도 없고요.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그림도 그린 적이 없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중섭 화가는 오히려 반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화가였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중섭 화가는 평생 자기 작품의 서명을 한글 자모로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글 자모로 서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중섭 화가는 창시 개명도 하지 않았고 작품 서명도 항상 한글 자모로 하셨을 만큼이나 조선인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했었고요. 이중섭 화가의 정신적인 스승이자 이중섭 화가의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셨던 임용년 선생은 3.1운동에 참가하고 난 이후에 독립전쟁을 꾸준하게 이어오셨던 분이기도 하세요. 그런 분에게 그림을 배우셨습니다. 임용년 선생께서는 이중섭 화가에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림은 그냥 그리는 것이 아니다. 가장 조선인다운 모습으로 조선의 것을 그려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셨다고 합니다. 이때 이중섭 화가가 임용년 선생에게 교육을 받고 선택했던 소재가 바로 황소예요. 이중섭 화가가 생각했을 때 가장 조선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대상이 황소였었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묵묵하게 자기 일을 헤쳐나가는 저 황소의 모습이야말로 이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일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조선인으로서의 긍지를 잃지 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조선인의 모습과 이 황소의 모습이 참 닮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평생 이 황소를 자신의 시그니처로 삼아왔던 분이시잖아요. 아니, 이런 분이 어떻게 친일 화가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북한은요, 제가 북한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북한 편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북한은 우리와 유일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북한은 친일파를 완벽하게 청산했어요. 그 이유가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활약이 대단하지는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그가 독립운동을 했던 건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뭐 학계에서 명확하게 이미 연구가 끝난 거니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김일성은 북한에서 자신의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친일파를 완벽하게 청산합니다. 북한 공산당은 친일파라고 하면 이를 바득바득 걸어요. 근데 그런 정권에서 자기네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그 수령, 김일성과 스탈린의 초상화를 친일파 화가한테 의뢰할 리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중섭 화가가 김일성의 초상화를 의뢰받았다라는 거 하나만으로도 당시 북한 정권에서 이중섭 화가는 친일 화가가 아니다라는 증명을 했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이중섭 화가는 절대 친일파가 아닙니다. 다만 그때 당시 부자들 대부분이 친일파였어요. 당시 부자 집안에서 친일 안 하고 돈 버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뢰 친일파이겠거니 더군다나 일본 유학도 갔다 왔고 일본인과 결혼도 했으니 당연히 친일파 아니겠냐라고 의심을 받았던 거지 절대 친일파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산고등학교가 여러분들 어떤 학교입니까? 오산고등학교는 독립운동의 상징입니다. 그 학교 출신에서 임용련 선생에게 교육을 받았는데 최소한 친일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